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간호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전부 다른 분들인데 인생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아쉬워하시는 것들은 신기할 만큼 겹칩니다. 오늘 저는 그 후회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후회는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10번째를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픈 게 뭔지 몰랐어. 그때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때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무릎이 좀 쑤시면 피곤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허리가 결리면 하루 이틀이야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병원에 가라고 하면 그 정도로 병원까지 가나 하면서 손을 내저었고요. 요양보호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체력에 자신이 있으셔서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나는 튼튼해, 걱정 마, 이 한마디로 끝이었대요. 그런데 60대 후반에 당뇨가 왔고 70대에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절단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40대 때 딱 한 번만 병원에 갔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 한마디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건 잃어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2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창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매일 30분만 걸어라. 그것만 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하루에 30분 걷기. 이것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20년 뒤에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당뇨 위험이 30% 넘게 줄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짜게 먹지 마라, 달게 먹지 마라, 그리고 제때 먹어라. 이 3가지예요. 젊었을 때야 야식도 먹고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년, 30년 쌓이면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혈관이 망가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좋아. 근데 채소하고 과일을 더 먹었어야 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때는 안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만 걸어보세요. 이게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2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젠가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그 책 읽어야지, 언젠가 그 친구 만나야지. 이 언젠가라는 단어 참 편하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대부분
영원히 안 한다와 같은 뜻이거든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된 것. 한 어르신은 평생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으셨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사셨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바빠서 못 갔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겼을 때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제주도 풍경을 보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비행기 삭시 얼마나 한다고 왜 그때 안 갔을까?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술을 전공하지 못하셨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그림 배워야지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관절이 굳어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는 이유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패해서 후회하는 건 별로 없어. 시도조차 안 한 게 후회야. 이 말 곱씹어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루고 있는 게 하나쯤 있으시지 않나요?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거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만나고 싶은 옛 친구가 있다거나, 그거 언젠가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면 동네 문화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목적지 사진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건 거창한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소박한 것들이에요. 벚꽃 필 때 한강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주랑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바람을 다음에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눈 깜짝하면 8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나중에 참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조금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세 번째 후회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색해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지, 다 가족인데 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를 셋 키우셨어요.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라고 느끼셨대요. 할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는데 정작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이 엇갈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후회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셨대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했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영정 앞에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통곡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살아계실 때 왜 이 한마디를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밥 맛있다, 고마워. 요즘 고생이 많지,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한 가족의 마음을 녹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후회가 정말 많으세요.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아내한테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신대요. 젊었을 때는 바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몫이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한번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줄 걸 맨날 잔소리만 했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라서 매일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하는 게 감사 표현인 겁니다. 자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냈어.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그게 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들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막내가 나한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당연하지 하고 꼭 안아줬어야 했어. 근데 바빠서 대충 넘겼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자녀는 커서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 얼굴 보시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어색하시면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에 휘둘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으신가요? 하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으면 우습지 하면서 안 입었던 적 있으시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혼자 거기 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안 갔던 적 있으시죠?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치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참았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네 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를 그렇게 신경 써서 쳐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정말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는 남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고 싶은 걸 포기합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 2차야. 친구 아들은 대기업 갔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취준생이야. 이런 비교,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사다리 같아요. 올라가도 위에 누군가가 있거든요. 결국 비교하면 할수록 내 삶은 초라해지고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목소리도 좋아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노래 대회 같은데 나가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셔서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평생 부엌에서만 사셨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데 주변 분들이 다 감탄할 만큼 목소리가 좋으시대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왜 그때 숨기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가가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남들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미 있는 건 오직 하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기 기준으로 사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남에게 빌려준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5번째,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문제는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잘 버셨고 사업도 크게 키우셨습니다. 집도 좋은 데 사시고 차도 좋은 걸 타셨어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못 보셨대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항상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셨으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서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 요양원에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이들도 가끔 얼굴 비치지만 오래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가족만 잃었다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대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저녁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밥을 드셨고 일요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셨어요. 이분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는 별로 없어. 가족이랑 보낸 시간이 내 재산이야.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기 위한 도구이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이 더 늘어도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간관계의 질이래요. 쉽게 말하면 통장 잔고보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족을, 건강을,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족 혹은 건강이라면 그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가 사람만 남는 거야. 이 말 참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여행 한번 같이 가고 그게 돈의 가장 올바른 쓰임새입니다. 6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찔린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친구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하고, 동창 모임에 이번엔 좀 빠질게, 다음에 꼭 나갈게 하고, 이웃이 인사하면 바쁜 척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이런 일상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요양원에서 가장 쓸쓸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친구가 없는 분들이래요. 가족은 의무감이라도 있으니까 가끔 찾아오지만 친구는 연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친구가 정말 많으셨대요. 사교적이시고 유머도 있으셔서 어디 가나 인기가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셨고 20년쯤 지나니까 연락할 친구가 한 명도 안 남으셨대요. 요양원에 오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친구 면회는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아무리 오래된 우정이라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만나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 달에 전화 한 통, 두 달에 만남 한 번이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정성이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정말 심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직장 동료는 회사를 떠나면 급속히 멀어지거든요. 그때 남는 건 오래된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마저 없으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야,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색함은 5분이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거나 산책 모임에 나가보시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끼리의 우정이 더 깊고 진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빠르거든요. 7번째 후회입니다. 7번째,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 배신한 동료, 못되게 굴었던 친척,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은 절대 못 용서해 하면서 응어리를 품고 계신 분 계시죠? 요양원 어르신들의 7번째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것. 한 할머니는 30년 넘게 시누이랑 안 보고 사셨대요.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그 뒤로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시니까 문득문득 시누이 생각이 나신대요.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기억, 결혼할 때 울면서 축하해주던 기억,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지금은 시누이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른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지 돈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어. 돈은 다 써서 없어졌는데 동생만 찾을 수 없게 됐어. 또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셨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거든요. 그 분노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사셨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야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자기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그때 그분도 감당이 안 됐겠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 나쁜 놈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반발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에 매일 에너지를 빼앗기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30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압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용서하지 못한 분들은 한결같이 괴로워하시고 용서하신 분들은 평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분들의 표정은 확실히 다르다고 요양보호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직접 만나서 용서합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제 놓아주겠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미움 하나 올해 안에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8번째 후회입니다.
8번째,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50만 넘어도 이제 뭘 새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어르신들은 바로 이 생각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60에 컴퓨터를 배웠으면 세상이 달랐을 텐데, 70에 영어를 시작했으면 손주랑 같이 외국 여행을 갔을 텐데, 배움을 멈추시면서 세상과 점점 단절되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와도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면서 안 쓰셨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은행 업무도 혼자 못하게 되고, 택시 잡는 것도 앱으로 해야 하니까 불편하고, 뉴스에서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밌는 사례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76에 한글을 배우셨대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가셔서 글을 모르셨거든요. 평생 남편이나 자식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76세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10이 되셔서는 직접 시를 쓰셨대요. 그 할머니가 쓰신 시를 모은 시집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보여. 이제야 사는 맛을 알겠어. 76세 한글을 배워서 80에 시집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두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무료 강좌가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라는 말은 오늘부로 버리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이 바로 그 이 나이에입니다. 9번째 후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어요. 9번째와 10번째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르신들이 가장 깊이 후회하시는 내용입니다. 9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뭘 또 해야 하나 하고 무겁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이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9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대 때는 40대가 되면 좀 편해지겠지 했고, 40대 때는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 했어. 50대 때는 은퇴하면 그때 진짜 살겠지 했는데 은퇴하니까 몸이 안 따라줘. 결국 진짜 내 인생은 한 번도 못 살아본 거야. 이 말씀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은퇴만 하면 항상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복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행복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그게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밥,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 오는 날이 싫었어. 빨래 못 말리고 길이 미끄럽고. 그런데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어본 게 얼마나 좋았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걷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그리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을 오늘로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후회. 이 10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걸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울리실 거예요. 10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돌봄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시부모를 위해 늘 자기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가족 먼저 먹이고 자기는 찬밥에 김치만 드셨어요. 새 옷은 항상 아이들 몫이었고 자기는 해진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아플 때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자기한테 돈 쓰는 게 죄인 것처럼 느끼셨대요.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볼 걸.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나빠.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기를 몰아붙이며 사셨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파도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자기 감정이나 건강보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게 이분의 인생 모토였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괜찮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져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오늘 좀 힘들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걸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한테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본인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돌보면 결국 다 같이 무너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제일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겨두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가지 후회를 쭉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30분만 걸으세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저녁 한마디만 건네세요. 넷째,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다섯째, 돈만 좇지 마세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일곱째, 용서하세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아홉째, 오늘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열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10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오늘 30분 산책을 하셔도 좋고,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하셔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하나를 줄여줄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의 후회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걸어보신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이 길은 가지 마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드는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 속 깊은 이야기, 자식들한테 다 나누면 나중에 효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 내어준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들한테 푸대접받고, 반대로 입이 무거운 부모님이 끝까지 대접받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의 노후 품격과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비밀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알아두시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 이걸 자식에게 알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뭘 숨기냐? 우리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잠깐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을 때랑 50만 원이 들어있을 때랑 장바구니 담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심하면 기대를 키웁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알뜰하게 모으신 분이에요. 퇴직금이랑 연금, 부동산까지 합치니까 꽤 여유가 있으셨죠. 그분이 어느 날 큰아들한테 전 재산 규모를 싹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아버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통장 잔고, 적금, 부동산 시세까지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5천만 원, 또 그 다음엔 1억. 사업이 어렵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 날린다. 이러면서요. 아버지는 차마 거절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 아들이 이미 아버지한테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직 여유가 있잖아. 왜 안 도와주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2년도 안 돼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아들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 있는지 알려준 게 가장 큰 실수였다. 그때부터 아들 눈에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은행으로 보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더 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 좀 있다는 걸 자식 셋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벌써 자식들끼리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누가 가질 건지, 예금은 어떻게 나눌 건지.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요. 명절 때 모이면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돌아서면 큰형이 이미 너무 많이 받아갔다, 막내만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 재산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겁니다.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시 자식이 더 캐물으면요, 걱정 안 해도 된다.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정원도 뒤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산 규모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상속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너한테 아파트 줄게, 너는 예금 가져라,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자식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리하되 구두로 미리 약속하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유언장으로 남겨두시면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정확한 재산 규모는 말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물어보면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과거 잘못이나 치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남한테 말 못할 사연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다든가, 한때 방황해서 가정에 소홀했던 시절이 있다든가, 혹은 배우자 몰래 큰 돈을 잃었던 적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과거가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자식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다 큰 자식이니까 이해해주겠지, 내가 솔직하면 더 가까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상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엄마 아빠도 사람이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속마음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켜줬던 든든한 존재,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과거의 추한 모습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어릴 적에 동경하던 슈퍼히어로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엄마도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가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 이런 반박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거든요. 부모의 권위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60대 후반이셨는데 딸하고 사이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딸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젊었을 때 남편 몰래 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던 일이에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몇 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신 거죠. 어머니로서는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딸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로 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엄마 조언을 잘 따랐는데 이제는 엄마도 그때 실수했잖아, 이런 말이 은근슬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했던 게 되레 약점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젊은 시절 사업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대 때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빚더미에 앉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후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교훈을 주려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받아들인 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관리 능력이 원래 없었구나,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아버지가 또 돈 문제 생기신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깨지면 그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동까지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후광 효과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미지가 깨지면 같은 행동도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자식에게 고백해서 더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워지기는커녕 거리만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자기 이야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훈은 전해지면서도 여러분의 이미지는 온전히 지켜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자식에게 과거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고백은 멈추시면 됩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혹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비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요, 자식 중 특정 한 명을 편애하거나 몰래 도와준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을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형이나 동생한테 과자를 하나 더 주면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과자 하나 차이인데 그게 사랑의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과자가 아니라 돈이니까요, 집이니까요, 사업 자금이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중에 유독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큰 아이는 잘 나가는데 둘째가 어려우면 둘째한테 몰래 좀 보태주고 싶고요. 막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면 막내한테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요. 이건 부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표현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때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남매를 두신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자영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가 안쓰러워서 매달 몰래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3년 동안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됐는데 매달 막내한테 돈이 나간 기록이 3년치나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하고 둘째 딸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엄마가 막내만 챙겼네. 우리한테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왜 막내한테만 돈을 줬어? 이런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3남매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도 서로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으니 누가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힘든 막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3남매 사이를 갈라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두 아들을 두셨는데 큰아들이 집을 살 때 3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나중에 너도 집 살 때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 형편이 나빠지셔서 작은 아들한테는 결국 못 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걸 알게 됐을 때 형한테만 해줬다, 나는 뭐냐, 이런 원망이 생긴 거예요. 형제 사이도 멀어졌고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정함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누가 더 큰 조각을 가졌는지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어른이 되어도 이건 똑같습니다. 특히 부모한테 받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덜 받았다는 건 곧 나는 덜 사랑받았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줄 때 가능하면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줄 때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내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좀 보태줬다. 너희도 나중에 힘들면 똑같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미리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몰래 하는 겁니다.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도움 자체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배신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 자식을 몰래 도와주셨다면 그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숨기다가 들키는 게 최악이에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확한 재산 규모. 둘째, 과거의 잘못이나 치부. 셋째, 특정 자식에 대한 편애나 몰래 지원한 사실. 이 3가지는 절대로 자식에게 쉽게 꺼내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식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하냐? 그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4번째 챕터에서는 현명하게 침묵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되 다 말하진 않는 거예요. 먼저 재산 관련해서 자식이 물어볼 때의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아파트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솔직하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글쎄, 요즘 집값이 많이 변해서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질문으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이러면 자식도 더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대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또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요, 나도 요즘 여유가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 있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내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 그건 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지켜줍니다.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자식이 아버지 젊었을 때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절대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추억을 들려주세요. 너 어릴 때 소풍 가서 이러이러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밝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아이한테 너 동생 좀 본받아라. 혹은 작은아이한테 내 형은 안 그러는데. 이런 말은 금물입니다. 모든 자식에게 각각 다른 장점을 칭찬해 주시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방식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하면 같은 기준으로 투명하게 하시고요. 침묵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청자가 반드시 자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나이대의 동료, 혹은
전문 상담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로서의 모습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걸 나눠야만 진짜 가족인 건 아닙니다. 적당한 비밀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5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진짜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하는 자식? 물론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부모님 곁에 24시간부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세대가 다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건 자식한테도 부담이고 여러분한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를 지키는 진짜 무기는 2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침묵, 둘째는 자산입니다. 침묵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산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고요. 침묵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자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꼭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아니면 소소하게라도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든 중요한 건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자식한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계시면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역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좀 부러지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새순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노후에서 뿌리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독립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면 자식이 효도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비나 햇볕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거리두기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가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하고 부모도 자기만의 세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짜증이 나고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매달리면 내가 자식의 짐이 되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 나를 보물처럼 여긴다. 참 깊은 말씀이시죠. 이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독립적으로 사시면서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만나고 손주들 올 때 맛있는 것 해주시는 그런 소소한 교류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어르신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한테 부담 안 주신다, 진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노후의 품격이란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2발로 서 있는 모습,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내면, 이것이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을 퍼줘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다 고백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대하면서도 적당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 이게 노후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3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안개처럼 보여주십시오.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는 교훈만 남기고 이야기 자체는 가슴 속에 묻어두십시오. 셋째, 자식을 도울 때는 공평하게, 투명하게, 비밀스러운 편에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노후 자금, 이걸 가장 먼저 챙기시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자식한테도 좋은 겁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부모가 힘들어하면 자식도 괴로운 거지만 그 괴로움이 반드시 효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줘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재산 이야기를 한번 덜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다 한번 참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이것만은 꼭 알고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